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종호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이 땅값이 떨어진 지역은 제주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서울 땅값마저 하락했다는 건데요. 서울 땅값은 2012년 하반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 시내 모든 지역의 땅값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18개 구가 하락했고 나머지 7개 구는 오히려 땅값이 올랐는데요. 서울에서 땅값이 오른 지역은 어디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땅값이 상승한 7개 구는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용산, 성동, 강동, 동작구입니다. 이들 지역의 땅값이 오른 이유는 정부의 정책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7개 구는 정부가 대형 국책 사업을 진행하거나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에 대한 기대감이 큰 지역의 땅값이 올랐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문가들의 전망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만 해도 하락 국면이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만 최근 들어 하반기부터 서울 땅값이 다시 오를 거라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올해 상반기 서울 땅값은 하락 짙게 됐지만 월별로 살펴보면 벌써 올 3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또다시 집값이 들썩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드릴 양효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내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됐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도 세금을 이렇게 걷겠다 하는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2023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오늘 아침 송경제에서 전해주셨듯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개정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결혼자금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네, 저도 오전에 들었는데요. 네.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지원받으면 증여세 면세 한도를 늘려주겠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할 때 목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살 곳도 있어야 되고 결혼식 준비로만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정부가 집계한 결혼식 비용이 평균적으로 집을 얻는 데는 한 2억 8천만 원에 혼수 2천만 원 등을 잡아서 3억 3천만 원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젊은 나이에 준비하기에는 큰 돈이 들어가는 목돈인 거죠. 맞아요. 요즘 결혼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도움 받을 거예요. 네, 지금은 자녀한테 이제 돈을 증여할 때 면세되는 금액이 5천만 원까지였거든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5천만 원 줄 때는 증여세를 따로 물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정해진 게 2014년이니까 그동안 많은 게 변했기 때문에 현실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게 일단 정부의 판단인 겁니다.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물가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뭐 집값은 뭐 네. 이루 말할 데가 없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앞둔 분들은 자금 부담을 대부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증여세 없이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는 돈의 한도를 이번에 추가로 1억 원을 더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라고 하면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안 무니까 양가 합쳐서 3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한 겁니다. 네. 근데 결혼 자금이라는 게 네. 도대체 어디까지가 결혼 자금으로 봐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얼마까지 증여받는지 과연 추적 관리가 됩니까? 일단 이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 이 자금의 용처를 세세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시점을 정해놓는데 결혼자금 증여로 들어가는 부분은 혼인신고 앞뒤로 2년 이내입니다. 예. 그러니까 총 4년이 대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간단히 얘기해서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이내라면 한 번에 1억 5천만 원까지 자식한테 물려줘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한도까지 결혼 자금으로 증여하면 그럼 네. 결국 실제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한도 확대가 없었다면 한 사람당 약 1,000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되면 양가 합쳐서 3억 원을 물려받으면 거의 2천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최근 몇 년 새 이제 가파르게 올랐던 집값, 그다음에 전세값 이 마련하려면 이 정도 금액 규모는 돼야 한다는 게 이제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한편엔 또 이런 의견들도 많아요. 네. 요즘 젊은 분들 중에서는 결혼에 대해서는 아예 꿈도 안 꾼다 이런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네. 이 결혼과 관련해서 세제 고쳐주는 게 결혼 감소, 저출산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뭔 도움이 되냐 네. 이런 의견이 그런 비판도 좀 많고 조금이라도 좀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예. 오히려 이제 진짜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뒤로 미루는 청년들이 네. 대부분 보면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을 재산이 적거나 없을 가능성이 큰데 이런 정책에서 좀 소외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목돈을 1억 5천만 원까지 한 번에 결혼할 때 야, 너 써라 이렇게 줄 수 있는 집은 네.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통계청 자료를 좀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을 5등분으로 잘라서 보면 소득 하위 40에서 60%인 3분위 가구가 빚을 포함해서 자산이 한 4억 3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결혼은 할 자녀를 뒀을 가능성이 큰 50대, 60대 이 강의 평균 자산이 한 5억 중반에서 6억 중반까지 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게 다 부동산에 묶여 있고 이런 건데 1억 5천만 원을 선뜻 떼서 증여할 가구는 그닥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인 거죠. 저도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증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달리 말하면 상위 소득자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상위 소득자 계층에게 오히려 세제 혜택을 더 주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중산층 이상의 가정한테 이 증여세 혜택이 좀 집중될 거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대목이고요. 이번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이제 자산의 이전을 좀 활발하게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세대 간의 부의 이전을 활발하게 해주겠다 이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고성장하던 시기에 자산을 축적한 부모 세대에서 이 저성장으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이 결혼 자금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부를 이전을 촉진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이 되면서 이 그동안 축적했던 자산을 좀 젊은 층이 옮겨질 수 있도록 이런 루트가 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고 보고 세제를 통해서 그 효과를 좀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부동산에 묶여있는 고령층의 자산이 그래도 젊은 세대로 옮겨간다는 측면에선 의미도 있긴 하겠네요. 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또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소위 이제 금수저라고 부르는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이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는 이제 말 그대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나옵니다. 가뜩이나 이 출발선이 좀 벌어진 상황에서 더 큰 격차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도 나오고 일각에서는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이 증여세 때문에 그동안 결혼을 못하고 있었던 거냐. 증여세 깎아준다고 결혼하고 아이 낳는다. 이런 거에 대한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세금 문제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도가 훨씬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점은 세금을 깎아주는 거는 이 제도가 없었으면 당연히 들어올 세금을 안 걷겠다는 건데 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건 세금 안 거둔 만큼 정부가 돈을 쓴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 조세 지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결혼자금 증여세는 세수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이 부담은 다 같이 지면서 지나치게 또 특정 계층에게 혜택이 좀 몰리게 될 거다.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지금 통계를 보면은 신혼부부의 한 89% 그러니까 90%가 대출을 안고 시작한다는 통계가 있고 평균 1억 8천여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대다수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대출 관련 정책이 나오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번 주에 또 카카오티 택시 앱이 팁 제도를 도입한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또 국내는 좀 생소한 소식인데 예.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이죠. 택시 앱 카카오티가 택시 기사한테 최대 2,000원의 팁을 주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상은 일반 택시는 아니고요. 블랙과 모범, 벤티, 블루 등 이미 택시 요금을 조금 올려받는 그런 택시들을 대상입니다. 네, 듣고 보니까 이게 택시 탄 손님이 모두 내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서비스 이름은 감사 팁 시범 서비스인데요. 예. 이 택시를 이용하고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서 별점 5점을 남기면 창이 하나 뜨는데 예. 이용자가 1,000원, 1,500원, 2,000원 중에서 팁을 하나 골라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네. 물론 팁을 안 내는 것도 당연히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강요하는 건 아닌 그런 서비스네요. 선택지가 있는 거죠. 예. 네. 외국에서는 사실 팁 문화라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안 주면 화를 내는 수준까지 싸움도 갔는데.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생소하잖아요. 네, 이게 물론 이 같은 팁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팁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 택시 기사분들께 좀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팁을 받기 위해서 더 안전 운행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승객에게 더 친절하게 한다든지 결과적으로 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원래 팁이라는 게 단골 가게 갔을 때 네. 계속 그 종업원 분께서 네. 더 좋은 서비스를 나에게 해주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택시는 어떻게 보면 한 번 마주치는 인연인데 네. 이게 효과가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많이 나온 얘기가 요금 부담이 네. 늘어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팁의 순기능도 있지만 가뜩이나 지금 고물가에 공공요금까지 들썩이는데 이 택시 요금까지 좀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카카오티가 도입한 서비스는 말 그대로 시범 서비스고 게다가 이제 손님이 별점을 줘야 등장하는 선택지인데다가 그마저도 안 줘도 그만이라는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택시 요금하고는 상관없다. 이게 이제 업체 측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 같은 택시 팁 문화가 퍼지기 시작하면은 이 택시 요금에 더해져서 그 요금 인상하고 같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반론도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택시 분야에서 이 팁이 이제 어떻게 보면 팁 서비스죠. 네. 이게 정착이 되면 야 우리도 좀 이거 도입해 보자 이런 데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팁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도 저변이 넓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격 올리는 요인 되지 않을까. 그래서요. 지금 이 시범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가 뭐 팁 문화 확산 이야기한 게 조금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팁 문화를 두고 논쟁이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수익성이 나빠진 많은 기업들이 이 직원 임금을 올리는 대신에 팁에 좀 의존을 하면서 이 서비스에 대한 감사 표시라는 당초 이제 팁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어떤 일정 부분 임금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기에 팁이 물가를 오히려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 팁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우려에도 카카오티가 이제 팁을 이렇게 시범 서비스로 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뭡니까? 이 카카오 모빌리티는 팁 금액에서 본인들이 먹는 거 없다. 카드 수수료만 제외하고 전액을 기사들한테 이제 전달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이 카카오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일반 택시는 팁 시범 서비스가 없는데 일정 금액을 내고 카카오티 서비스 이용하는 가맹 택시에는 이 팁 서비스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티 입장에서는 일반 택시보다는 이 수수료를 3% 정도 이제 가까이 이제 떼는 가맹 택시가 많이 모이면 수익이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택시 기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가맹 택시 기사들을 위한 인센티브였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따라서 이런 상황을 두고 이 카카오티가 가맹 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서 팁 서비스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따가운 시선이 있는 거고요. 이 카카오티가 가맹 택시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택시 호출 시장의 거의 95%를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시장 지배적인 지위가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나오고요. 우리가 과거 이제 독과점 기업들 사례를 보면 만약 일반 택시가 점점 줄어들고 가맹 택시 위주로 서비스가 재편이 될 경우에는 무료 서비스인 일반 서비스도 아예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95% 점유율이면 다른 대안을 찾기가 좀 어려운 거고 그러면 역으로 가맹비가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팁 서비스를 좀 서늘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 저희 그 플러스 게시판도 원래는 조용한 잔잔한 곳인데 오늘은 팀 얘기했더니 뭐 오늘 뜨거운데요. 예, 많은 분들 의견 잘 저도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식시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황제주 이렇게 불리웠던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지금 된소리를 맞았어요. 네, 이게 뭐 7일 천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이제 국내 시장 뜨겁게 달궜던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이른바 이제 황제주, 그러니까 주당 가격이 100만 원은 넘는 주식에 등극을 했는데 7거래일 만에 20% 가까이 급락하면서 98만 원 선을 보였고요. 지금은 오늘 장에서는 다시 이제 100만 원 선을 회복을 해서 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함께 이제 강세를 보이던 에코프로 BM도 어제 하고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 주신 그런 종목들이 요즘 너무 변동폭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2차 전지나 전기차 테마 종목들도 사실 최근에 대거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최근 주식시장에서 누가 많이 이걸 팔았냐 하고 봤더니 에코프로는 기관이 한 1,000억 넘게 팔았고요. 어제 하루 에코프로 BM은 개인이 2,800억 원어치, 포스코 퓨처엠은 1,200억 원어치를 개인이 팔면서 주가를 이제 끌어내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네. 이게 그 회사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리고 산업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심리적인 투자 이런 것들과 관련이 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뭐 오늘 장 들어서 근데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좀 많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테마주로 꼽히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몰린 거고 사실 연초에 한 11만 원대였거든요. 에코프로가. 근데 1000% 넘게 폭등을 한 거고 그래서 황제주라고 이제 불렸던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개별 주식이 전체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연초와 비교해서 한 40% 정도 올랐는데 이게 한 25% 정도가 2차 전지주가 끌어올린 거거든요. 근데 코스닥 상장 기업이 총 1,600곳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면은 정말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면 이쪽 관련한 산업에 투자하는 걸 앞으로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요? 이게 사실 양 기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이 미래 가치가 다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식의 내재 가치, 그러니까 인트린식 밸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피해 가시는 건가요? 매수냐 매도냐 뭐 이렇게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이게 경제학자들이나 이제 분석가들도 내노라 하는 분들도 사실 이 주가 예측에 있어서만은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본인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조언, 전문가들의 조언은 이제 변동성이 심해진 상황에서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이제 B2 삼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 포트폴리오 없이 한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좀 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이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주 경제 일정 한번 살펴보죠. 네. 다음 달 1일, 8월 1일에 파업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쿠팡인데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지금 폭염에 휴게 시간 보장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 달 1일 하루 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은 이제 쿠팡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첫 파업이고요. 이 노조 측의 주장은 뭐냐면 고용부 가이드라인을 한번 봐라. 그러면 현장 체감 온도가 33도만 넘어도 시간당 10분씩 쉬게 하도록 돼 있다. 35도면 15분씩 네. 이렇게 휴게 시간 제공하라는 건데 이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근무 환경도 문제를 삼았는데 이 물류센터가 환기가 잘 안 된다. 게다가 냉방 장치도 없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날 수 있는 구조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쿠팡 측에서는 법정 휴게 시간은 지키고 있다. 추가 휴게 시간까지도 보장하고 있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서 각종 냉방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일단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상황에서 이번에 하루 이제 파업을 진행한 뒤에 그 다음 투쟁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네, 뭐 말씀 듣고 보니까 저 근무 환경이 좀 열악하긴 한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굵직한 경제 지표들도 나온다고. 네,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소비자 물가 발표. 이 유로존과 우리나라가 각각 이달 30일을 하고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집계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우리는 소비자 물가가 6월에 이제 3%대로 진입하면서 안정세 뭐 이런 이야기들 기사들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은 물가가 안정세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선식품 중심으로 먹거리 물가 게다가 이 전기요금 인상분이 여름에 이제 반영되면서 하반기에 다시 좀 이제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의 첫 달 7월의 물가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요. 오늘 6월 산업생산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2달 연속 회복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이걸 좀 이제 짚어볼 수 있는 지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PMI 지수가 나오는데 네. 중국 안 좋다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지금 안 좋은 건지 좀 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이제 지표고요. 우리도 회복 국면 이어가는데 중요한 중국 생산 지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중국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도 다음 주에 발표 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준금리가 계속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미국에 굉장히 이제 집중해서 기준금리를 보고 있지만 각국의 움직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호주와 영국
기준금리도 다음 주에 속속 발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미리 알아두면 좋을 소식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까 먹거리 물가 말씀드렸는데 이 장마 폭염 때문에 농산물 가격 치솟고 있는데 정부에서 농협 등을 통해서 비축 물량을 풉니다. 그래서 한우는 최대 60% 할인 판매 들어가고요. 다음 주까지 이게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추나 깻잎, 시금치 같은 이제 채소류 6종이 특별 할인 행사를 이제 다음 달 2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 최대 40%까지도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가까운 매장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벌써 걱정할 건 아니지만 이제 슬슬 이제 9월 달 되면 또 추석인데 그렇죠. 이런 농축수산물 관련한 물가가 지금도 올랐는데 더 오른다라고 하니까 네. 참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나중에 종종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요즘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경제 제재인데요. 네. 근데 외신을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요즘 이것저것 편히 쓰고 소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경제 제재가 잘 안 되는 건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예, 지금 러시아로는 경제 제재 때문에 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500만 원 정도 넘는 자동차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는 5만 달러 이상의 비싼 자동차들도 러시아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방식이 또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요즘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서 이 러시아의 자동차 수출을 갑자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러시아로 자동차 수출을 연간 한 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원어치 정도 했던 나라인데 요즘은 1년에 1억 8천만 달러로 갑자기 20배가 늘었습니다. 이야. 이유를 알아보니까 러시아가 비싼 자동차를 수입은 해야겠는데 5만 달러를 넘는 건 러시아로 못 들어가니까 일단 5만 달러 미만의 중고차를 사서 그걸 러시아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아르메니아로 일단 보냅니다. 네. 그리고 아르메니아에서 중고차를 거의 새 차처럼 수리를 예. 하고 그걸 다시 러시아로 들여오는 식으로 이 러시아가 자동차를 구매하고 있는 거죠. 그 덕분에 아르메니아는 자동차 수출액이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미국산, 유럽산 자동차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네, 미국에서 오는 것들 중에는 뭐 범퍼가 부서지고 예. 창문이 다 깨져서 비닐로 이렇게 붙여서 오는 자동차도 있다고 해요. 예. 근데 그런 것까지 사서 조지아의 이 포티라는 항구로 실어오고 거기에서 아르메니아의 수도로 차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에서 차를 고쳐서 다시 러시아로 수출을 하는 건데 아르메니아를 굳이 거치는 이유는 아르메니아와 러시아는 친한 나라여서 두 나라의 무역은 관세가 없습니다. 네. 이거 이런 추세면은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르메니아 경제 부흥에 기여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러시아로 자동차 수출 금지했지만 이 결국에는 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상황이 그렇네요. 되니까 아르메니아가 이익을 얻는 거죠. 2022년, 그러니까 작년 경제 성장률이 이 덕분에 무려 13%를 기록했습니다. 야, 요즘 같을 때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미국에서 한 달에 280만 달러 정도어치의 자동차를 수입하던 아르메니아가 올해는 10배가 넘는 3,400만 달러어치를 한 달에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국민들이 갑자기 미국 차를 많이 필요하게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이 중에 상당수는 러시아로 들어가는 자동차인 걸로 추정을 하는데 물론 아르메니아 정부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다 확인된 거니까 이런 것들이 보도도 되고 말씀도 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중고차도 이제 고쳐서 못 들어가게 막거나 이걸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제재 수단을 좀 더 강화하는 게 방법일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나 보죠? 이게 사실은 러시아로 5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부품을 갈고 고쳐서 그렇게 새 차로 만든 중고차도 원칙적으로는 러시아로 들어가면 안 되죠. 예. 근데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렴한 중고차를 사다가 내가 고쳐서 판다는데 왜 예. 뭐라고 하냐. 이런 반발도 있고 사실은 이런 틈새 무역을 아르메니아뿐만 아니라 러시아 주변국들이 대부분 조금씩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미국이 나서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이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갖게 될 거고
그게 미국한테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을 미국도 하는 거죠. 네. 물론 아르메니아 같은 나라 참 대단하다. 네. 순발력 짱이다. 이렇게 네네. 생각도 드는데 네. 중고차를 수입해서 그걸 고쳐다가 다시 러시아에 판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르메니아 같은 나라들이 이런 일을 갑자기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1990년대 러시아가 개방되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중고 자동차를 수입해다가 고쳐서 파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러시아로 다양한 자동차 회사들이 직접 진출을 하면서 중고차 수리 판매 시장이 줄었지만 그래도 명맥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만 달러 미만 자동차만 러시아로 보내라라는 제재가 발표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아르메니아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어요. 산유국이요? 네, 아랍에미리트도 요즘 전쟁 이전보다 유럽산 자동차를 40%나 더 많이 수입하고 있어서 러시아로 자동차를 직접 판매하는 걸 민망해하는 유럽산 자동차 브랜드들로부터 아랍에미리트가 차를 사서 러시아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가 잘 안 먹히는 건 예. 기본적으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가 막상 따지고 보면 그렇게 대다수가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많지 않은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이 반대하고 있죠. 예. 중국이 협조를 안 해주고 있고 중국에 영향이 미치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반대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주변국들의 이해가 좀 다르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자원을 생산하는 나라기 때문에 사실 돈줄이 묶였을 뿐이지 자원 자체는 묶인 게 아니라는 점도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은 결국 돈이니까. 예, 그렇네요. 결국 경제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독일에서 라인강 수위가 낮아져서 큰일이다. 뭐 이런 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올해도 같은 상황이라고요. 네,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손경제에서 독일에 가뭄이 닥치면서 라인강 수위가 낮아졌다. 그래서 원자재 운반이 어려워서 물가가 오를 것 같다. 이런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라인강 하면 원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독일 경제의 핵심적인 화물 운송의 80% 정도를 담당하는 곳인데요. 보통 라인강 수위가 적당할 때는 화물선에 트럭 한 150대 정도의 짐을 싣고 오가죠. 네. 그런데 라인강의 화물 운송의 이 관문 구실을 하는 카우프라는 곳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의 수위가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7월 기준 수위가 작년에 2.5m 수준이었던 게 최근에는 1m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예. 가장 낮았던 시기가 2018년에 25cm였는데 이거보다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 지난주에도 전해드렸다시피 요즘에 유럽 전역이 폭염에 가뭄에 산불에 그야말로 정말 불가마 같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수위가 더 낮아질 우려가 큽니다. 보통 이 라인강에서 화물을 최대로 선적한 선박이 운행할 수 있는 깊이가 1.5m거든요. 근데 1m 이하로 떨어지면 화물을 운송해주는 이 바지선들이 화물 적재량을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여야 돼요. 그래서 원자재를 기다리는 기업들이 제때 이렇게 필요한 만큼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특히 강 주변에는 굉장히 큰 제조 회사들, 뭐 화학 회사라든가 공장들이 참 많을 텐데 네. 이런 곳에서 이제 원자재 받기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라인강은 그 독일의 글로벌 화학 업체들의 핵심 물류 통로이기도 해요. 뭐 가연성이 있거나 독성 화학 물질의 경우에는 강을 통한 운송이 유일한 선택인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 최대 화학 기업인 바스프를 비롯해서 주요 화학 업체들의 생산 시설이 라인강 근처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화학 제품의 경우에는 글로벌 생산 능력 대비 20% 이상이 라인강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한때 나왔어요. 독일 화학 업체들이 이렇게 원자재 조달이 어려워지고 생산량이 또 줄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 세계 화학 제품 값이 오를 텐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사실 글로벌 화학 회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대비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인강 수위가 낮아지는 건 작년에도 그랬고 예.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화학 업체들은 최근에 아예 수위가 낮아져도 통행이 가능한 저수위 전용 바지선을 구해다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
그 독일 화학 업체 중에 코베스트로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라인강을 통해서 대부분의 원료를 조달받아서 제품을 생산하고 완제품의 30% 이상을 라인강을 통해서 운송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라인강 수위가 40cm 이하로 떨어졌을 때도 운행이 가능한 바지선 2대를 전세를 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계 1위 화학기업 바스프도 원료의 한 40% 정도를 라인강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예 그냥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유조선을 개발을 했어요. 예. 그래서 30cm의 초저 수위에도 기존 선박의 2배를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선박을 개발해냈다고 합니다. 30cm면 이거 거의 뭐 무릎까지의 높이잖아요. 네. 야, 그런데 이렇게 대형 컨테이너선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것도 대단한데요. 네. 이제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상기후 현상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매년 여름만 되면 그렇죠. 너무 폭염부터 해서 이게 계속 상시 일어나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라인강 수위가 낮아지는 거를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상수로 놓고 화학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대비가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독일 경제가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독일은 라인강의 운송량, 교통량이 둔화되면 GDP도 감소를 합니다. 네. 경험적으로는 2018년, 2022년처럼 수위가 한 달 연속으로 한 78cm 아래로 떨어지면 독일 산업 생산은 1%가 줄어드는데요. 도이체방크는 이미 올해 독일 경제가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낮은 수위가 이렇게 장기화되면 독일의 불황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독일이나 유럽만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역시도 이상 고온 현상으로 네. 정말 고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뭄이 수년째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폐수까지 끌어다 쓴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이 아프리카도 기후 변화로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워낙 물이 부족한 나라들이 많아서 아프리카 국가 곳곳에서는 이제 바닷물을 생활용수로 정화시키는 이 담수화 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리비아와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등이 이런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거의 뭐 한 4년 넘게 가뭄이 이어지면서 저마다 물 정화 시설, 담수화 시설을 늘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곳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프리카 맨 위에 이 지중해 쪽에 위치한 튀니지라는 국가가 있는데 네. 여기는 기온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은 하는데 강수량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곳 중에 한 곳이에요. 지난 5월부터 물 배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 1970년대부터 지하수의 염분을 걸러내는 담수화 플랜트를 처음으로 건설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에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만들면서 현재 총 16개 담수화 시설을 운영 중이고요. 더 지을 예정이기는 한데 현재 담수화 시설은 식수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밖에 안 됩니다. 튀니지는 그래도 물 소비의 거의 75%는 농업용수일 만큼 국가의 이 GDP에서 농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용수는 이 오폐수 처리 공장을 또 따로 만들어서 한 125개 정도를 또 세워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 불순물의 한 95% 정도를 걸러낸 물을 이제 과일나무 같은 데 이렇게 관계를 하는 건데 이 폐수를 걸러낸 물은 또 채소가 나는 밭에는 또 안 쓴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 시설들에 대해서 저도 들어봤는데 네. 근데 이 시설들이 결국 화석 연료로 가동되는 거라는 모순된 상황이 너무 모순이죠. 이게 지구 온난화로 이상고온이 생겨나고 그 때문에 가뭄이 수년째 지속되고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는 상황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시설물이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한 시설물이 결국엔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또다시 또 탄소 배출을 늘리는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언어 학자가 그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워낙 산업화되고 공업화되다 보니까 미세먼지도 많고 대기 오염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또 다시 전기를 사용하니 그렇죠. 다시 대기를 더 오염시키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네. 하는데 아프리카나 우리나 뭐 큰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살펴보죠. 네. 일본은 고령화로
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점점 부족하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 네. 기업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년을 높이고 있다. 도대체 요즘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네, 이 젊은 인력을 구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60세 이상 시니어 인력을 계속 활용해서 인력 부족을 좀 메꾸자 이런 전략입니다. 일례로 스미토모 화학이라는 회사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올려서 65세 정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60세 이상이 돼서 이미 퇴직한 직원들도 재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애플 부품 공급 업체인 무라타 제작소는 64세까지 정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또 임금 체계는 59세 이전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마루가메 제면이라는 그 우동 가게를 체인으로 운영하는 토리도 홀딩스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현장 책임자 연령 상한선을 기존에 65세였는데 70세로 높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의 나이 제한도 없앴다고 합니다. 네. 일본 기업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 사실은 노동시장이 좀 바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어떻게 바뀌는 신호인가요? 이게 1990년대 그 경제 거품이 꺼지기 직전에 고용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 점차 지금 이제 60세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동력 부족이 가시화되고 있는 건데 일본은 2040년이 되면 1,100만 명의 노동력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음식점이나 예. 호텔 같은 이런 서비스업에서 노동시장이 좀 타이트해지면서 노인들을 관리자 역할에 배치를 하고 어떤 곳은 오히려 나이든 직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것도 있어요. 고령자의 어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임금 감소인 점을 반영한 결과인데 일부 회사들은 오히려 그래서 관리직에서 좀 물러날 수 있는 의무 연령을 아예 없애자 하고 이런 거를 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2021년에 발효된 법에 따라서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한 70세까지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년을 연장해 주는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네. 뭘 더 일하냐라는 얘기냐라는 반감을 가진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일본 내부에서는 이걸 뭐 잘 수용하나요? 일본은 사실 그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에 한 곳이잖아요. 예. 그리고 장수하는 분들도 많아서 예.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일을 하려는 수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은 약간 정년 연장에 대해서 옥신각신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분위기가 점점 조성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이제 사회적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지만 예. 네,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장범준의 추적이는 여름비가 되어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같은 날씨는 시원한 빗줄기도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일요일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지리는 경제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